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주 합격 기본편 이론 정리하고 있고요. 조선시대 이론 정리는 여기가 마지막 파트입니다. 뒤쪽에 사회 그리고 문화 파트를 같이 묶어서 볼 거고 요 다음번에 문제를 정리한 다음에 그리고 근대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가장 뒷부분이고요. 조선시대 후반의 사상적인 부분, 문화사 부분 같이 묶어서 보겠습니다. 가장 도드라진 특징은 바로 실학의 등장인데 우리가 조선시대를 얘기했을 때 고려는 우리가 불교 국가라고 얘기를 하고 조선은 유교 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유교라고 하는 건 일종의 철학, 사상 카테고리고 이것이 실제 정치적인 시스템으로 넘어올 때 기존의 이론적인 부분만 가지고는 아무래도 정치가 활발하게 진행이 개선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분리돼서 계속 발전을 해요. 그래서 유학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초창기 버전이 있고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 있고 양명학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실학이라고 하는 것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공통점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사상 철학으로서의 이 유학이 뭔가 실제로 정치하는 데 활용이 되는 그런 카테고리로 넘어오면서 실제 쓸 수 있게 발전을 한다는 점인데 이전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면 개선하는 방향의 버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겠죠. 성리학은 고려가 망할 때 즈음에 조선이 세워질 때쯤에는 굉장히 개혁적인 거였지만 우주의 논리를 가지고 이제 사람의 근본 본성을 추적을 해서 이걸로써 이제 실제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이렇게 하는 거였기 때문에 상당히 개혁적인 걸로 취급을 받았지만 이게 또 쭉 진행되고 나면 우주의 논리하고 사람의 어떤 근본적인 성향을 이 이기론 같은 걸로 설명을 하는 게 실제 백성들이 살고 있는 실제 정치를 다스리는데 이게 의미가 있냐라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무 탁상공론인 거죠. 뭐 이가 먼저다, 기가 먼저다, 우주의 논리와 사람의 근본의 본성은 뭔가 이거 좋은 얘기지만 실제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하고 직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뭔가 현실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냐? 조선시대 후반 되면 전쟁을 크게 2번을 겪고 나면은 국가가 너무 너덜너덜한 상태이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책에 들어있는 내용이 그냥 책 속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경향이 바로 실학인데 이 사상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실제 생활에 활용을 해서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실학입니다. 그러면 실학은 성리학이나 유학이 아닌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고요. 같은 건데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에 방점을 맞춰가지고 발전시킨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같은 주머니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성격이 크게 2개로 나뉘어요. 실학, 현실 생활에 도움이 돼야 돼. 그래서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 돼. 라는 건 모두 공통점인데 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디에다가 강점을 찍고 있느냐에 따라서 농사 중요해 라고 하면 중농학파고요. 상업이 중요해 하면은 중상학파예요. 그래서 이거를 각자가 어디에 치우쳐져가지고 연구를 하냐에 따라서 카테고리를 나누는 게 가능하고요. 어느 카테고리에 분류되어 있는지를 실학자를 구별하는 문제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학자들 중에서 농사를 중요시한 중농학파와 상공업을 중요시한 중상학파가 있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구별을 할 줄 알면 돼요. 중농학파는 농사 중요해. 나라의 근간은 농업이다. 근데 농업을 하려면 알고 봤더니 제일 큰 문제가 토지거든요. 토지. 그래서 이 토지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냐면 농사가 크게 발전을 하려면은 남의 땅을 부쳐먹는 소작농 말고 내 땅을 가지고 농사 짓는 자영농이 많아야 이 사람들이 돼야 농업이 크게 발전하고 안정화될 수 있다. 그래야 국가가 제대로 돌아간다라고 보는 게 중농학파고요. 중상학파는 농업 중요한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안 돼. 상공업을 활발하게 해가지고 요걸로 이제 뭔가를 할 때가 왔어. 이렇게 상공업을 중요시하는 게 중상학파입니다. 이거 2개 카테고리 중에서 먼저 중농학파 실학자 누가 있는지 볼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래서 농업이랑 연관돼 가지고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한다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토지겠죠, 토지. 땅, 농사 짓는 데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거잖아요. 이 토지 제도를 개혁을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중농학파 실학자들입니다.
자, 반개 유형원, 성호 이익, 다산 정약용이 나오고 있네요. 자, 유형원. 요 사람은 자기의 호를 따가지고 반개수록이라는 책이 힌트로 자주 나오는 편이니까 같이 묶어서 기억해 주시고요. 이 사람이 주장한 거는 균전론입니다. 자영농 육성해야지. 그러면 일단 토지 있어야 되니까 신분에 따라서 똑같이는 못 주고 차등으로 일단 분배를 하자. 그래서 내 땅이 생겨서 그거를 가지고 농사를 짓게 하자. 균전론이라는 걸 주장하는 사람이고요. 이익은 뭘 주장하냐면 성호 이익, 한전론이라는 걸 주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균전론을 주장한 유형원은 자영농을 육성하자라는 건데 이 사람은 조금 더 방어적인 내용이죠. 자영농을 육성까지 하는 것까지 나오지는 않는데 일단은 몰락하는 걸 막자. 그러니까 자기 땅을 잃어버리고 소작농이 되는 걸 막아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요. 몰락을 막기 위해서 영업전이라는 거를 설정을 하자고 해요. 그리고 토지 매매를 제한을 합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소작농이 되거나 아니면 남의 노비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자기 땅을 뺏기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그것까지 판매를 억지로 해버린다거나 아니면 저당 잡혀가지고 뺏긴다거나 하는 건데 그러지 못하는 하한선을 설정을 해놓자는 거예요. 그게 영업전인데 한 가정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일정 토지예요. 그만큼은 어떻게 해도 그냥 아예 법적으로 팔 수 없게 하는 땅을 만들어 놓는 거죠. 저당도 잡힐 수가 없는 그냥 이 땅은 나라도 그렇고 빚쟁이도 그렇고 아무도 못 빼는 땅이 있는 거예요. 이런 절대 토지를 구성을 해놓으면 이 사람이 어떤 시련이 닥쳐도 요만큼은 갖고 있는 거니까 망하지 않을 거다. 요런 거를 설정하자고 개념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팔 때도 내 땅이 뭐 100평이 있으면 10평 정도는 아예 팔 수 없는 땅으로 아예 제한을 딱 걸어버리는 거예요. 100평이 있어? 그러면 90%까지만 팔아. 10%는 못 팔아. 이런 식으로 걸어 놓는 거죠. 그러면 본인은 답답은 할 수 있어도 그게 있으니까 완전히 망하진 않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나한테 남아있는 토지가 있는 거니까. 그런 걸 주장했었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도 자기의 호를 따서 성호사설이라는 책과 과구록이라는 책을 지었다는 거 힌트로 자주 나옵니다. 체크하시고 너무 유명한 다산 정약용이 있는데 이분은 워낙에 활발하게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연구를 하고 저술활동을 했었죠. 특히 여기에 중농학파 쪽으로 포함되는 것들만 지금 따로 떼가지고 보면은 이 사람은 여전론이라고 하는 대단히 독특한 개념을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공산주의나 이런 거랑 비슷하게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토지 제도에 한해서만큼은 굉장히 이상적인 제도를 생각을 한 거예요. 마을 단위로 토지를 나눠주자. 그래서 그 마을에서 공동으로 농사를 짓고 노동한 만큼 수확물을 차등으로 그 반장 역할하는 사람이 나눠주면 되지 않냐. 노동 공동으로 하고 일한 만큼 가져가는 걸로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타협안으로 요걸 조금 더 발전을 시켜가지고 여전론을 발전시켜서 정전론이라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토지를 이를테면 이렇게 우물정자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룹을 묶어서 이 그룹에서 노동력에 따라서 이거를 나눠주게 하는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한 건데 가운데에 진짜 공동토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여기는 다 같이 노동을 하는데 이걸로 세금이나 그런 걸 충당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의 어떤 이상적인 공산주의의 토지 제도하고 굉장히 유사한 지점들이 있어요. 그거를 요때 벌써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요거를 보시고 그리고 좀 도드라진 특징으로는 거중기의 제작이죠. 수원화성을 설계하고 거중기라고 하는 서양의 어떤 기술을 응용을 해가지고 기기도설이라는 책을 보고서 거중기를 제작했던 거 요게 가장 유명한 특징 중에 또 하나입니다. 수원화석이랑 연결되는 거. 그리고 목민심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책이 다산 정약용의 집필한 책만 거의 뭐 500권에 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민심서, 흠흠신서, 뭐 경세유표 이거는 정치, 사상, 문화, 그리고 의학, 과학 카테고리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책들이 나와요. 뒤쪽에 아마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이 사료랑 같이 묶어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중농학파 실학자들에 대해서 문제를 낼 때에는 이런 식으로 이론적인 내용의 사료가 먼저 주어지고 이걸 분석해서 이게 누구다라는 걸 알아내고 나면 그 사람의 관련된 특징을 고르거나 해당되지 않는 거를 찾는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기출 사료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상학파들은 뭐 하느냐? 중상학파, 상공업을 중요시한다. 그럼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론을 가지고 어떤 책을 만들었는지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고르게 하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책 이름을 좀 강조해서 봐놓을게요. 자주 나오는 사람 홍대용. 박지원과 홍대용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담원 홍대용. 지전설을 무려 이 시기에 지전설과 무한우주론을 주장했던 사람인데 대단히 특이하죠. 지전설. 이거는 지구가 돈다 하는 그런 거예요. 지구가 평평하고 도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행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겠죠. 지전설과 무한우주론을 주장을 합니다. 지금은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우주에 지구만 있지 않죠. 당연히 우주라는 거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에요. 정말 우주라는 전체의 크기에서는 지구는 뭐 모래, 먼지만한 크기도 안 될 수 있겠죠. 우주라고 하는 개념도 되게 여러 개잖아요. 지금은 누구나 그걸 알고 있습니다. 우주라고 하는 게 얼마나 넓은지, 지구라고 하는 거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지금 모두가 알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별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있었죠. 아는 게 없었으니까. 무한한 아주 많은 별 중에 하나다. 무한우주론이라는 거를 주장을 해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세상의 중심은 우리 별이 아니고 우리 세계의 중심은 중국이 아니다. 이 무한우주론은 단순하게 행성이나 별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가 사실 굉장히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였어.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 아니야 라고 하는 기존의 사상을 흔드는 그런 걸 비판하는 이론으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천체, 행성, 별을 관찰을 하는 혼천이라고 하는 거를 제작을 했던 사람이고요. 우리 집회에도 나오는 이 과학기구죠. 주요 저술 책으로 의산문답이라는 책이 많이 예시로 나옵니다. 같이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연암 박지원. 엄청나게 많은 어떤 루머와 풍문을 몰고 다녔던 사람인데 대단히 독특한 사람이긴 하죠. 자, 박지원. 청나라의 연행사로 따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연행사를 따라서 청에 갔다가 거기에 상전벽해 수준의 어떤 변화를 보고 깜짝 놀라서 그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개벽처럼 눈을 뜨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청나라 문물을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저기 그 청나라 쪽에 우리로 치면 북쪽이잖아요. 그 북쪽에 있는 학문을 연구하고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이거를 북학파라고 부르기도 해요. 북학파.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청나라 문물 수용해야 되고 수레, 선박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물자가 활발하게 돌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일종의 중상학파인 거죠. 여기에서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의 책을 보면 연행사를 따라가서 쓴 기행문 열하일기가 있고요. 양반의 위선을 풍자한 양반전 그리고 이제 허생전 유명한 얘기인데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 매관매직하고 막 가격 담합하고 하는 그런 얘기들 나오는 거 있어요. 아주 선구자적인 어떤 내용으로 이걸 문학적으로 풀어내기도 하고 요거를 가지고 이론을 잘 풀어낸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박지원입니다. 요거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초정 박제가 요 초정이라고 하는 호가 요즘에는 종종 나오더라고요. 같이 묶어가지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물건을 만드는 것과 물건을 소비하는 거의 관계를 우물에 비유를 해서 우물에 물을 계속 퍼야 우물에 물이 계속 찬다. 가만히 있으면 물이 고여서 썩기나 하지 끊임없이 물을 퍼야 새로운 물이 차오른다. 그래서 그 우물은 실제로 쓸 수 있는 우물이 된다라는 거죠. 생산과 소비는 이런 관계다. 그래서 절약을 하는 거가 능사가 아니고 소비를 해야 생산도 좀 더 활발해진다. 어느 정도의 소비는 시장이 활발하게 돌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죠. 맞는 얘기잖아요. 소비를 강조하는 거. 이 박제가는 특이한 점이 원래대로라면 벼슬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첩의 자식 박제가라고 하는 사람은 서얼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출세를 할 수가 없는데 정조 임금 때 서얼들도 출세할 수 있게 벼슬의 시험에 볼 수 있게 해라. 서얼 허통이라고 법을 바꿔주잖아요. 그래서 정조 때 규장각에 검서관이라고 하는 직책으로 등용이 됩니다. 박제가만 들어온 게 아니고 이 당시에 처음에 들어왔었던 검서관 4명이 전부 다 서울 출신이라서 그 당시에는 꽤나 말들이 많았죠.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서이수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자, 박제가는 북학이라고 하는 책을 지어서 청나라의 제도와 문물을 소개하고 마찬가지로 박지원처럼
수레하고 선박을 이용해서 활발하게 상업을 진행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던 사람이에요.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지금 나오고 있죠. 요 박지원이랑 박제가 같이 묶어가지고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고, 홍대용에 대해서 많이 출제가 지금 돼가지고 이 기출자료로 요 내용이 나와 있네요. 무슨 몇 년도에 태어났고 이런 걸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전반적인 거를 보란 얘기입니다. 호가 뭔지, 이 대표책이 뭔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국학은 뭐냐면 우리 거죠, 우리 거. 우리나라의 어떤 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를 국학이라고 해요. 우리 땅에 관심을 갖고 우리 역사에 관심을 갖는 거죠. 자, 지리 연구를 보겠습니다. 택리지. 이거 지금도 종종 언급이 되는 건데, 이중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방방 곳곳의 각 땅들을 보면서 지역의 땅의 모양이나 어떤 그 계절은 어떤지, 산천과 어떤 인물들이 나왔는지, 여기에 풍속은 어떤지를 수록한 지리지입니다. 어디가 살기 좋은 땅인지, 어떤 게 생산이 되는지 이런 게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동국지도라는 지도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지도라고 하면은 김정호밖에 모르는데, 실제로 지도라고 하는 거는 취미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고도의 정밀 기술이 필요하고 한두 개 자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집안의 사업 같은 걸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도만 만드는, 지도 제작을 하는 가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기가 그런 경우예요. 김정호보다 100년은 더 먼저 지도를 만들었던 사람인데 집안이 그냥 지도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상업적으로 지도를 판매를 하는 게 가업이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상기가 만든 동국지도 꼭 기억을 좀 해주세요. 영조 때 이 사람이 최초로 백리척이라는 걸 사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척이라고 나온다면 일종의 축소해서 만드는 축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작한 지도가 있어요. 실제 동국지도는 박물관 같은 데 가면은 걸려있는 거 보면은 너무 크기는 해요. 가지고 다니기는 힘든, 휴대성은 없는 그런 지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지도를 무수히 많이 제작을 했죠. 그 앞선 시기에 이미. 그리고 이런 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실제 우리가 지도를 제작했을 때 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갖고 다니기도 힘들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파격적으로 해결한 사람이 김정호예요. 김정호도 내가 죽기 전에 지도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겠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지도를 만들어서 사고 팔고 하는 거가 이 사람의 직업이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팔려고 만든 거죠. 예술 작품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구했겠죠.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 핸드폰으로 내비게이션 보는 것처럼 지도를 펴가지고 바로바로 볼 수 있으면 실제로 걸어 다닐 때 그게 제일 좋은데, 지금 나와 있는 지도들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테일하지가 않아요. 실제 여기에서 이 지점까지 가는데 거리를 계산도 할 수 없고 시간을 추정도 할 수 없고, 실제로 왔다 갔다 해본 사람이 아니면 전혀 알 수가 없는 이런 불편함,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대동여 지도를 만든 거예요. 심리마다 눈금으로 거리를 찍어 표시해가지고 실제로 보고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인지 지도를 보면 내가 가보지 않은 장소도 내가 있는 장소로부터 계산을 하는 게 가능한, 그때 당시로는 상당히 파격적인 지도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진이 조금 이제 좀 작게 나왔지만 좀 이렇게 픽셀처럼 나와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게 22개의 조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코디언처럼 이렇게 다라락 펴지는 거가 22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 접어가지고 1첩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느려서 펼칠 수 있게 좀 되어 있고요. 22첩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휴대용이란 얘기입니다. 접으면 요만해진다는 얘기예요. 책처럼. 그래서 가지고 다니는 것이 가능하다. 휴대성이 있어요. 그리고 목판본이다. 이거는 뭐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찍어서 만드는 게,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니니까 생산력도 굉장히 좋아졌겠죠. 그리고 거리를 계산할 수 있게 하는 굉장한 파격이 들어가 있고요. 주요 시설물을 지금 쓰는 거, 지도에 기호 있잖아요. 기호. 지도 기호라고 하는 게 들어갔어요. 역참, 봉수 등등등 주요 시설물을 기호로 표기해서 지도를 보고서 여기에 뭐가 있네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당연한 거지만 그때는 굉장히 파격적인 시도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선을 가지고 굵은 선, 얇은 선을 잘 활용을 해서 이건 산이구나, 이건 강이구나 하는 것도 구별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현대인의 눈에는 너무 불편한 지도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지도였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명한 겁니다. 이 지도는. 목판으로 인쇄한다는 건 뭐냐면 목판으로 일부를 인쇄하고요. 그 수요에 따라서 나는 여기에서 강이나 바다는 색깔을 좀 칠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커스텀으로 채색을 한 지도 버전도 여러 가지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지도가 목판이고 목판이 여러 장이다 보니까 사람인데 어떻게 실수를 안 하겠어요? 실수도 있었죠. 그 실수를 여러 번 업데이트한 목판본들이 계속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는 게 대동여 지도의 특징이고, 그러니까 대동여 지도에 대해서 가장 잘못 알고 있는 특징이 이거를 그리려고 뭐 우리나라를 8번을 전국 일주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거를 이 한반도를 북한 포함해서 한반도를 한 번 일주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텐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옛날에 그런 상태를 가지고는. 이거는 몇몇 지역은 실제로 걸어보고 올라가 봤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지도는 모든 장소를 다 실제 답사를 한 지도가 아니고 그때까지 남아있었던 정상기 지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싹 취합을 해가지고 새롭게 바뀐 정보랑 같이 섞어가지고 김정호의 능력은 이런 거예요. 이런 자료를 통합해가지고 취합을 해서 적용시키는 능력. 그래서 대동여 지도가 지금 지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에도 이 토지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똑같다라고 하는 거가 그게 대단한 부분인데 자료를 취합해서 통계를 내는 능력이 뛰어났던 거예요. 김정은. 그래서 그런 거 지도로 나옵니다. 이 지도는 워낙에 유명한 거기 때문에 이름이나 왜 유명한지 내용물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사 부분 보니까 역사 연구 보니까 동사강목이라는 책이 또 있네요. 안정복이라는 사람이 고조선에서부터 고려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역사서입니다. 이 동사강목 말고 조선 전기에 나온 걸로 동국통감이라는 게 있었죠. 서거정. 그것도 고조선부터 고려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건데 그래서 조선 전기하고 후기를 섞어놓고 헷갈리게 하기 좀 쉽겠죠. 같이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연려실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긍익이라는 사람이 조선 왕조의 역사를 서술한 건데 조선 왕조 실록에는 실려있지 않는데 거기에는 실려있지 않지만 이 이긍익이라는 사람이 보고 듣고 풍문을 모아가지고 실록에는 기록되지 않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여기에는 써 있어요. 이게 조금 더 재미있는 얘기가 좀 많이 들어가 있겠죠. 요거 기억해 주시고 발해고 유독공이라고 하는 실학자가 통일신라와 발해를 합쳐서 남과 북에 각각 나라가 하나씩 있었던 시대다라고 해서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여기서 썼습니다. 발해의 역사를 우리나라 역사로 인지한 역사책이에요.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금석과안록은 뭐냐면 자, 금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금석학이란 단어가 있는데 비석, 돌에 새겨져 있는 글자를 연구하는 거 금석학이라고 합니다. 추사 김정희라는 사람 있죠. 추사 김정희. 추사치라는 독특한 서체를 개발한 유명한 예인이 있는데 이 김정희가 그 북한산에 있는 북한산비가 신라 진흥왕의 순수비라고 하는 거를 연구해서 밝혀낸 이 책자예요. 연구서 같은 책입니다. 요거 같이 기억을 해줄게요. 그래서 국학 부분에서 지리와 역사 부분에 누가 어떤 거를 지금 연구해서 결과물을 만들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남양주 가 유적지 내에 있는 이 가옥의 이름은 여유당입니다. 이 가라는 인물은 목민심서를 저술한 실학자로 유명합니다. 정약용이네요. 목민심서. 나중에 여유당전서라는 책도 있어요. 같이 기억해 줄게요. 자, 정약용의 활동으로 만든 거 거중기 제작하죠. 수원화성 만들면서 기기도설 참고해서 거중기를 설계를 했었죠. 맞는 거 바로 1번에 나오네요. 목류도원도를 그린 사람은 조선 전기의 안견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안평대군의 꿈 얘기를 듣고 동의보감을 완성하는 사람 광해군과 선조 시기에 다 활동을 하고 선조 때 완성한 허준이라는 사람이 이거 완성하죠. 허준. 열하일기를 저술하는 거는 이 실학자로 나오는 박지원이 하는 거죠. 박지원. 4번은 박지원입니다. 그래서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 자, 2번 밑줄 그은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선 후기의 북학파 실학자래요. 북학파 실학자. 청나라의 문물 같은 거를 배우자라고 하는 실학자라는 거죠. 자, 볼게요. 이 인물은 유학,
서양 과학 등 여러 학문을 융합적으로 독창적인 사상을 정립하였습니다. 여기 힌트 나오네요. 의삼문답에서는 무한 우주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중국 중심 세계관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홍대용이네요. 여기에서 이 사람이 홍대용이다 라고 하는 거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맞는 거 고를게요. 추사체를 창안하는 거는 홍대용이 아니고 김정희가 하는 거죠. 김정희. 지전설을 주장하였다. 그쵸? 지전설이랑 무한우주론을 같이 주장을 했으니까 2번이 맞는 얘기고요. 사상의학을 정립하는 거는 이재마라고 있어요. 이재마. 왜 우리 태양인, 태음인, 소음인 이런 거 있죠? 그거 정리한 사람이에요. 이재마. 대동여 지도를 제작하는 거는 김정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역사 인물을 찾아서 조선 후기에 실학자이자 문장가이다. 여남이라는 호를 쓰고 양반전, 허생전을 저술했고 수레와 선박의 이용을 강조한 사람. 박지원이죠. 박지원. 자, 박지원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찾아주시고 문제 풀게요. 목류도원도를 그린 거 계속 나오는데 이거 안견이죠. 안견. 열하일기를 저술한 거 맞습니다. 청나라의 연행사로 따라갔다가 일종의 기행문 형태의 일기로 요거를 쓰죠. 사상의학을 정립하는 거는 이재마, 대동여지도 제작하는 거 김정호입니다. 자, 4번. 가에 들어갈 지도로 옳은 것은 요 지도는 김정호가 제작한 22첨의 목판본 지도입니다. 심리마다 눈금을 표시해서 거리를 알 수 있게 했습니다. 너무나 대표적인 대동여 지도의 특징입니다. 2번으로 찾으시면 돼요. 자, 문화 파트 한번 볼게요. 조선 후기의 문화. 조선시대 이론 이쪽이 마지막인데 자, 후반이에요. 우리가 앞부분에 전기의 문화를 본 게 있습니다. 이거 두 개 섞어서 많이 내니까 구별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조선 후기에는 문화가 좀 많이 바뀌죠. 아주 도드라진 특징은 이전에는 거의 없었던 서민 문화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자, 서민 문화의 발달. 왜냐면 사람들이 생활상이 많이 변신을 하기 때문에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겠죠. 조선 후기에 아주 서민적인 판소리, 탈춤 이런 거 유행한다.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판소리. 감정 표현이 매우 직접적이고 솔직해서 이전에 양반들의 문화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웬만하면 삥 둘러가지고 표현하고 직접적으로 감정을 드러내고 하는 걸 좀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서민 문화는 그거랑 완전히 반대입니다. 아주 절절하게 인간의 희노애락을 다 드러내는 기승전결이 아주 뚜렷한 그리고 막 권선징악이 되게 또렷하게 나오는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하죠.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탈춤, 얼굴에 탈 쓰고 춤추는 게 있는데 아주 웃기고 풍자를 해서 양반의 어떤 위선이나 사회 모순을 비난을 하는 방식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탈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사람들이 모이는 장터나 이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포구에서 공연이 돼가지고 인기를 굉장히 많이 얻었던 문화입니다. 판소리하고 탈춤은 묶어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문학적인 부분도 역시 서민 문학이 많이 발달을 합니다. 독자가 서민으로 상정된 책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한문으로만 되어 있는 책을 읽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조선 후반이 되면 한글 소설이 나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거는 조선 초반인데 이거를 그 양반들이 좀 업수히 여겼어요. 여자들이나 배우는 거다라고 하면서 한글이라는 훈민정음이란 말도 쓰지 않고 언문이라고 낮춰가지고 또 부르기도 했었었는데 이제 조선시대 후반이 되면 배우기 쉽고 쓰기 편한 이 한글을 널리 서민을 중심으로 이제 퍼져서 많이 쓰게 되고요. 한글 소설들이 굉장한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래서 신분차별의 어떤 비합리성이나 뭐 지금은 사회가 너무 어지러우니까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이라든지 홍길동전에 나오는 그런 것들로 여러 가지 영웅소설 같은 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홍길동전 그리고 마찬가지로 판소리처럼 춘향전 같은 게 소설 버전으로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읽는 사람을 상정한 게 일반 서민들이고요. 요런 게 나왔다라는 건 뭐냐면 책을 살 수는 없어요. 너무 비싸니까. 이거를 빌려주는 데도 생겨났다는 거예요. 새 책점이라는 것도 생기게 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 책을 빌려다가 보는 그런 독자층이 또 생겨났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존에 아주 멋있고 고풍스럽고 어려웠던 양식도 되게 복잡했었던 그런 시조가 아니라
사설시조라고 여러분 국어 시간 같은데 중고등학교 때 이거 배웠는데 뭐가 내용이 엄청 많은 시조가 나와요. 뭐 운율이라기보다는 거의 조선시대판 랩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하고 싶은 말을 쭉쭉 다 적어요. 뭐 운율 맞추고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줄줄이 다 적는 거. 요런 거가 이제 사설 시조입니다. 형식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감정을 매우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어서 남녀 애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학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일반인들도 많이 건드리기 시작을 했잖아요. 원래 시 쓰고 막 소설 읽고 막 하는 이런 문예 모임이 양반들만 하는 거였는데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랑 돈을 번 중인들이 등장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마치 양반들처럼 우리들도 이런 문화적인 취미 가질 수 있는 걸 하면서 시사라는 거를 조직을 해서 양반들의 모임처럼 자기네들도 모임을 갖게 돼요. 이런 것들이 또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제가 새 책이라고 책 빌려주는 이런 게 생긴 것처럼 책을 읽지를 못해도 이거 읽어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라디오처럼 전기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아주 감칠맛 나게 1인 다역을 해가면서 요거를 읽어주고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이야기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출 사료로 나왔을 때 판소리나 탈춤이나 전기수, 사설시조, 한글소설 이런 게 나오면 이거 조선 후기로군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후반부의 과학기술은 어떠했느냐?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죠. 이제 서양 문물이 들어옵니다. 우리 쪽으로 청나라를 거쳐서 오든 누가 외국 갔다 가지고 오든 서양 문물이 들어와서 중국 쪽으로 이제 들어와 있었던 선교사들이 서양의 과학기술들을 이미 중국에다가 퍼뜨리고 있는 상태였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현실적인 세계지도가 아니고 실제 세계지도들이 들어옵니다. 고려 만국전도라고 지금의 세계지도의 모습을 비교적 비슷하게 표현한 지도가 있는데 그런 게 들어오게 되고요. 김육이라는 사람이 또 노력을 해가지고 아담샬이 만든 역법서, 시헌역이라고 하는 서양의 역법서가 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의학 부분에서 도드라진 성과는 그 유명한 허준이 우리나라의 전통 한의학을 다 모아가지고 동의보감이라는 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선조 때 완성을 하게 돼요. 요거 백과사전식으로 만든 의학책입니다. 그리고 사상의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깁니다. 이재마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의 체질을 구별을 하는 태음인, 소양인 뭐 이런 걸로 구별을 하는 사상의학이라고 하는 게 지금 등장을 하게 되고 농서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모내기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거를 소개하는 책들이 나오게 돼요. 벼농사 중심의 농법 중에 특히 이양법, 모내기법을 상세하게 소개한 농가집성이라는 책이 있고 색경이라는 책은 뭐냐면 상품작물 있죠. 조선 후반의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곡식만 재배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 내다 팔 걸 목적으로 우리 집에서 소비하는 게 아니고 팔 목적으로만 만드는 거. 그런 게 상품작물입니다. 인삼, 고추, 그리고 뭐 추가로 뭐 담배라든지 이런 거를 재배하는 재배법이 소개가 되는 책들도 등장을 해요. 그리고 농촌 생활의 어떤 모든 내용, 농사 뭐 비료 주는 법, 상품 작물 하는 법, 뭐 가뭄이 들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일종의 백과사전식으로 농업의 기술 같은 거를 신기술 같은 걸 소개하는 책이 임원경제지라는 책이 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기보다 조금 더 발전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여기에 특징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서구의 기술이 유입되는 거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후반부에 이것도 너무 많지만 대표적인 것들만 지금 나와 있어요. 문화유산. 꼭 알아둬야 되는 거는 자주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이 한 번씩 들어본 사람들이에요. 정선, 겸재정선, 그리고 김홍도, 신윤복 요런 사람들, 요런 곡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풍속화 나오는 사람들. 그림으로 이미지랑 같이 나오니까 이것도 대표적인 거는 좀 많이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진경상수와 별표 땡땡땡 돼 있죠? 겸재정선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정선. 우리나라의 자연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진경산수화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진짜 풍경을 그렸다는 거죠. 초반에 앞선 시기에 뭐 안견의 목류도원도라던가 아니면 기본적인 어떤 산천의 모습들은 중국의 산수를 표현하거나 목류도원도는 꿈에서 본 거잖아요. 상상 속에 산수를 쓰거나 했었는데 표현하거나 했었는데 드디어 우리나라 자연 환경을 있는 그대로 그린 거가 등장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기에 가장 큰 공을 미친 사람이 겸재정선입니다.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이미지인데, 요게 이제 최근에 비교적 오래 안 됐죠? 몇 년 전에 국립중앙박물관의 요 유물이 기증이 되면서 전시도 한번 크게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던 작품이기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보기로도 반드시 나오게 될 겁니다. 요 이미지를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지금 서울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거든요. 여름에 비가 오고 나서 비에 조금 젖어 있는 인왕산의 모습. 경복궁에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고개 돌리면 보이는 산이에요. 그거를 표현하고 있는 인왕, 재색 돌아가는 게 있고, 우리가 지금은 갈 수 없지만 금강산을 그린 금강전도라는 것도 많이 나옵니다. 실제 우리 산수를 눈에 보이는 대로 좀 활용해가지고 그렸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진짜 풍경 그린 산수화라고 기억해 주시고, 예전엔 우리 거는 그렇게 높게 안 친 거죠. 안 그렸으니까. 근데 후반이 되면은 좀 다른 모양새가 나온다. 그걸 보시면 되고요. 풍속화. 아무도 관심 없었던 카테고리입니다. 일반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하나도 관심 없었거든요. 근데 요런 데 관심 갖는 사람들이 생기고 수요가 창출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이 풍속화라고 하는 걸로 제일 유명한 사람이 2분 정도 나와 있습니다. 단원 김홍도가 있고요. 김홍도는 뭐 우리나라에서 약간 조선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풍속화만 언급이 되어 있지만 김홍도는 사람이 그림을 그리면 뭐 사람을 잘 그린다든지 풍경을 잘 그린다든지 동물을 잘 그린다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자기의 주력 분야라는 게 존재하는데 김홍도는 주력 분야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다 잘 그린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못 그리는 게 없었다라고 많이 평가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도 김홍도가 특히 도드라지게 많이 그린 거가 풍속화인데 그냥 일상생활하는 모습을 재밌게 잘 표현을 했다라는 평을 받아요. 씨름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춤추고 있는 무동의 모습, 서당에서 뭐 혼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좀 그린 게 있고요. 그리고 같이 풍속화를 그렸는데 조금 카테고리가 다른 게 신윤복. 양반과 부녀자들의 생활, 그리고 유흥, 남녀 사이의 애정을 감각적으로 되게 묘사를 했는데 실제 일반 사람들이 좀 보기 힘든 것들, 단오날에 머리 감고 목욕하는 모습이라든지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월화정인하고 이제 미인도라는 그림인데 여기 이미지는 안 나왔지만 이 월화정인 같은 경우는 달밤에 양반이 몰래 이제 아마도 기생으로 추정되는 사람 같아요. 몰래 이렇게 만나는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고 미인도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기생을 그렸겠지만 약간 표준적인 그 당시의 미인의 모습을 상징하기도 해서 좀 화제가 됐었죠. 이 대구 쪽에 간송미술관이 새로 개관을 했죠. 그쪽에 이제 미술관이 생겼는데 거기에 이제 간송재단에서 가지고 있었던 실제 신윤복의 미인도 진본이 단독 공간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작품의 이미지도 같이 찾아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특이하게 눈여겨볼 만한 거는 이제 민화가 등장하는 거. 서민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주제들. 그리고 이제 보통 뭘 좋아하냐면 집에다가 붙여놨을 때 좋은 일이 생기는 거, 그런 기복을 해주는 것들이 많이 판매도 되고 그림도 그려지고 그래요. 그런 민화들이 많이 제작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들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민화가 문제로 많이 출제는 되지 않는 게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민화라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 그 정의가 아직도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그런데 분명히 있어요. 민화라고 하는 카테고리는. 이거는 일반 서민들이 그린 그림을 민화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서민의 취향에 맞춰가지고 그려진 그림을 민화라고 보통은 합니다. 굉장히 카테고리가 넓어요. 요즘에는 궁궐에서 그려진 일부의 그림도 민화라고 하기도 해서 그래서 확실하지 않은 거는 문제로 출제는 되지는 않지만 이런 게 나오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두셔야겠죠. 그래서 밑에 기타에 해당하는 그림 보니까 강세왕의 영통동구도가 나오네요. 이 사람은 김홍도의 스승입니다. 김홍도를 키우고 이 재능을 크게 키워줬었던 사람인데 약간 원근법 같은 게 적용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영통동구도라는 거 좀 봐주시고 너무 유명한 작품이죠. 이것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원본 전시가 또 최근에 있었어가지고 화제가 좀 됐었었는데 지금은 국가 소장품으로 들어가 있어요. 세한도. 그림이 막 멋있다기보다는 되게 척박한 그림인데 이 김정희가 제주도에 유배 가서 그린 그림이고 실제로는 그림 자체보다도 이게 그려지게 된 배경과 스토리에 사람들이 감동해가지고
이 두루마리가 옆에 감상평 같은 게 쭉 붙어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의 감상평도 있고 그 후대 사람들의 감상평도 있고 그 후대 사람들의 감상평이 계속 붙어가지고 실제 원본 그림은 한 요만한데 두루마리 전체의 길이가 10m가 넘습니다. 감상평이 엄청 길게 붙어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거는 거의 한 100년의 시간을 초월을 하면서 이 감상자와 제작자가 같이 만든 명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대단히 특이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요거를 중요하게 평가를 좀 하고 있는 그림이라서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풍속화 이미지 나오는 거 있죠? 요거 이미지도 한번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김홍도의 씨름, 그리고 무동, 서당, 공통점은 여러 가지 실제 일반인들의 생활을 활발하게 표현을 했다는 거고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사람들 표정도 다 달라요. 굉장히 생기발랄한 느낌을 준다는 거. 여기 있네요. 신윤복의 월하정인. 이 그림도 지금 전체가 아닌데 전체 버전을 보면 아마도 이들 중에 누군가가 데려온 시종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여기 끄트머리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장면 같은 것도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림과 밑에 이 그림의 제목 그리고 그린 사람을 같이 기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주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교재에 붙어있는 노트 있잖아요. 그 노트 합격 노트 거기에 아마 요 섹션이 나뉘어서 정리가 되어 있을 거니까 시험 보기 전에 꼭 한번 이렇게 봐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밑에 건축 부분 보겠습니다. 그 문화유산 파트에서 나오는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사찰 건축이죠. 불교 건축입니다. 사진으로 많이 내니까는 요거 구별하는 걸로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자, 김제에 있는 금산사 미륵전이라는 전각이 있고 자, 구례 화엄사의 각황전이 있네요. 여기는 봄에 많이 가는 데죠. 이 각황전 앞에 그 빨간색으로 피는 홍매화가 있습니다. 엄청 예쁘고 되게 오래된 홍매가 있는데 그게 봄마다 꽃이 되게 예쁘게 펴요. 그래서 관광 사진 같은 거 찍는 장소로 유명한 데라서 여기는 아마 들어본 적도 있을 것 같아요. 다 조선시대 후기 불교 건축이에요. 기억해 주시고 보은의 법주사 팔상전이 종종 나와요. 되게 특이해서. 왜냐면 앞에 두 개는 전각이거든요. 건축이에요. 집인데 요거는 집이면서 탑이에요. 탑. 여기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설명 보이시죠? 보은에 있는 법주사 팔상전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제일 오래된 나무 5층 탑이에요. 여기 탑입니다. 내부에 석가모니의 어떤 생애를 그린 불화가 8장면으로 나와 있어서 팔상전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나무로 만든 탑들이 훨씬 오래전에 있었던 것도 있었겠죠. 근데 전쟁을 거치면서 다 홀라당 다 타버려가지고 조선시대 것도 제대로 남아있는 게 거의 없는데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돼 있는 목조 5층 탑입니다. 아마 처음에 요것도 전쟁 중에 한번 불에 탄 것 같아요. 근데 인조 시기 때쯤에 다시 복구를 한 버전으로 일단은 조선시대에 다시 재건이 됐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요거는 특이하게도 건축이면서 목탑이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공예랑 서예 파트에 보면 조선시대라고 한다면 초반에는 도자기는 분청사기가 있고 그 다음에 백자가 나오는데 이 백자에서 나중에 가장 뒷시기에 발전을 하는 게 파란 색깔의 코발트 염료로 그림을 그려 넣은 청화백자가 나옵니다. 코발트 안료로 무늬를 넣는 아주 화려한 청화백자가 마지막으로 도자기의 끄트머리를 장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서예 파트에서 그 유명한 김정희가 추사체라고 하는 독특한 서체를 만든 것도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문화유산 파트는 한번 보도록 하고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자, 밑줄은 이 그림이 그려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그림은 서당의 모습을 그린 김홍도의 풍속화입니다. 훈장 앞에서 훌쩍이는 학생과 이를 바라보는 다른 학생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김홍도의 풍속화가 그려지는 것 조선시대 후반이죠. 그러면 조선 후기의 모습이 아닌 것을 고르면 됩니다. 한글 소설을 읽은 모습들 볼 수 있겠죠. 새 책점 같은 데서 빌려보기도 하고 그리고 청화백자 만드는 도공 볼 수 있겠죠. 판소리 공연을 하고 있는 소리꾼들 볼 수가 있겠고 옆에서 탈춤 추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4번을 보니까 초조대장경을 제작하는 장인. 대장경 제작하는 거 초조대장경은 고려시대에서도 좀 비교적 초반에 제작되는 거죠. 4번은 혼자 고려시대로 들어가 있어서 요거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2번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의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경업 장군이 칼을 휘익 휘두르니까 라고 하면서 부채도 펴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기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뭐 아침 드라마 끊어지는 것처럼 아주 결정적인 장소에서 말을 뚝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뒤가 궁금하니까 돈 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돈을 이렇게 딸랑딸랑 던져주면은 또 나머지 거 얘기하고 또 나머지 거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돈을 받으면서 이야기를 전해주는 인간 라디오 같은 역할을 했었던 사람 전기수가 장터에서 지금 요거 하고 있는 거예요. 조선시대 후반의 모습이죠. 마찬가지로 맞지 않는 거 고르시면 되겠네요. 중인층의 시사활동이 활발해지죠. 원래 양반만 했지만 조선 후반이 되면은 중인들도 이런 거 하게 됩니다. 춘향가 등의 판소리 성행하죠. 기존 형식에서 벗어난 사설시조가 형식을 파괴한 사설시조가 대유행을 하고요.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담은 제왕운기가 저술이 되는 것은 이거는 고려시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혼자 시대가 다른 게 들어가 있는 4번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3번 볼게요. 다음 특별전에서 볼 수 있는 작품으로 옳은 것은 겸재정선, 우리 자연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다. 겸재정선이 그린 금강전도가 맨 앞에 사진이 있는데 자 정선의 작품으로 맞는 거 고르시면 되겠네요. 영통동구도는 강세황이 그린 겁니다. 강세황. 이거는 강세황. 요 인왕제색도 이거 보자마자 답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인왕제색도. 2번으로 찾아주시고요. 세한도는 김정희가 그린 거죠. 김정희. 목류도원도는 안견이 그린 겁니다. 안견. 대표작들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이미지랑 묶어가지고 눈에 익숙하게 해놓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 4번.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충북 보은군에 소재한 조선 후기의 건축물입니다. 힌트, 보은에 있고요. 조선 후기의 건축물이고 내부에 석가모니의 생애를 8장면으로 그린 불화가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5층의 목탑이다. 5층 목탑이라고 하면 하나밖에 없거든요. 보은에 있는 법주사 팔상전이 여기에 해당되는 답안이 되겠죠. 요거는 조선시대 후반 건축이기는 하지만 보은이 아니고 김제에 있는 거고요. 목탑도 아닙니다. 그리고 밑에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각각 안동과 영주 지역에 있는 거고요. 고려시대 건축물이죠.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2번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문화유산 문제는 어렵게 내려면 굉장히 어렵게 낼 수가 있는데 지엽적인 건 나오지 않아요. 특히 기본편에서는. 대표작들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합격 노트나 이론 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는 그 내용만 숙지를 하셔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조선시대 전기하고 후기 거를 섞거나 고려시대 거랑 섞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것도 합격 노트에 있는 거 참고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론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기출 문제로 조선시대 파트 부분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